혹시 오늘 아침 스트리밍 서비스가 추천해준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내비게이션 앱이 알려주는 가장 빠른 길을 의심 없이 따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당신을 위한 추천 상품이라며 보여주는 목록에서 무언가를 구매한 경험은요? 우리는 이미 일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게 크고 작은 선택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에 익숙해진 나머지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잊어버리곤 하죠. 대부분의 경우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의존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카일렌 아리스입니다. 마인드 오디세이 클래식 로그 2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저는 기지에서 아주 유능한 행정가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선택을 예측 AI에게 맡깁니다. 심지어 오늘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것까지도 말이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제시하는 길은 수억 개의 변수를 계산한 최적의 경로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게 바로 저의 운명이겠죠. 저는 선택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22세기 정신질환 진단 편람에서는 이 증상을 알고리즘 숙명론으로 분류합니다. 주요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삶의 중요한 결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선택을 예측 AI에 일관되게 의존하는 행동 패턴을 보일 것. 예를 들어 어떤 파트너와 교제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같은 인생의 중대사는 물론 주말에 무엇을 할지 같은 사소한 계획까지도 AI의 관계 매칭 점수나 직업 만족도 예측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경우입니다. 둘째,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회피하며 AI의 제안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강한 믿음이 존재할 것.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AI가 내린 결정이니 가장 완벽할 것이다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이죠. 이는 AI의 추천을 넘어선 일종의 신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의 추천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거나 삶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만성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AI의 추천과 다른 식당에 가게 되면 최적의 경험을 놓쳤다며 하루 종일 불안해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삶 속에서 과연 이게 내 인생이 맞나 하는 깊은 공허함에 시달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 숙명론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포기한 영혼은 어떻게 다시 자율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행정가에게 의지 재관여 치료를 처방했습니다. 이 치유법의 뿌리는 20세기 실존주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의미치유, 로고테라피에 있습니다. 프랭클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 선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낸다고 말했죠. 저는 이 개념을 22세기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치료는 몇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의도적인 실수입니다. 저는 그에게 AI가 추천하는 경로보다 1분 더 걸리는 길로 출근해보거나 평점 4.9점의 음식이 아닌 4.3점짜리 음식을 일부러 선택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최적이 아닌 선택의 결과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비효율적인 길에서 예상치 못한 동료를 만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음식에서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우연성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단계는 데이터 없는 선택입니다. AI가 아직 분석하지 못한 새로 나온 음료를 마셔보거나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위로 휴식 시간에 볼 영상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마주하고 그 경험이 좋든 나쁘든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훈련이죠. 마지막 3단계는 가치 기반 선택입니다. AI가 업무 효율을 위해 전문 지식 모듈 학습을 추천하는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지구에 있는 늙은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하게 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자신의 삶에 더 중요한 가치, 즉 사랑이나 관계를 위해 스스로 시간을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그는 점차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A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의 최적성이 아닌 선택의 주체성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의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대신 기꺼이 끌어안는 용기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이야기의 저자가 AI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선택의 고통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저는 그를 보며 천년도 더 된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과연 자유로운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뿌리를 찾아 이성의 빛이 잠시 흐려지고 신앙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 바로 중세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리스의 합리적인 세계가 무너진 후 인류는 혼란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던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외부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바깥 세상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심리학에 대한 그의 가장 큰 기여는 바로 이 내면으로의 전환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고벤록에서 신이라는 절대적인 청자 앞에서 자신의 기억, 감정, 죄의 동기와 나약한 의지를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파헤쳤습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진리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시도, 즉 내성법의 강력한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분열된 의지의 문제를 깊이 고뇌했습니다. 나는 왜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가? 이 절규는 선을 원하는 이성적인 자신과 악으로 기우는 욕망하는 자신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훗날 프로이트가 이드와 초자아의 갈등으로 명명한 정신분석학의 핵심적인 개념의 원형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기억을 광대한 궁전에 비유하며 과거의 수많은 감각 정보와 감정, 생각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인출되는지 탐구했습니다. 이는 현대 인지 심리학의 기억 연구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선구 작업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3세기, 유럽에서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지성의 중심지가 생겨나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 이슬람 세계에 보존되어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다시 유럽으로 전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열었던 내면의 세계를 다시 외부 세계와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기여는 마음을 신비의 대상에서 분석 가능한 기능의 집합체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영혼, 즉 마음을 성장하고 생식하는 식물적 영혼, 감각하고 욕망하는 감각적 영혼, 그리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추론할 수 있는 지성적 영혼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마음의 작용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심리학의 기본 토대, 즉 마음을 기능별로 나누어 연구하는 기능주의 심리학의 먼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지성이 이해하는 모든 것인 감각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지식의 근원을 외부 세계의 경험에 두었습니다. 이는 훗날 로크 같은 경험주의 철학자들을 거쳐 관찰과 경험을 중시하는 현대 과학적 심리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신비의 영역에서 꺼내어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 것이죠. 만약 이 두 거인이 제 상담실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뇌를 종교적 완벽주의와 죄책감에 대한 강박적 반추로 진단하고 그에게 자기 용서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신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말이죠. 그의 고통은 모든 것이 기록되는 AI 앞에서 자신의 디지털 기록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는 데이터자 불쾌감 환자들의 고통과 정확히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아퀴나스에게는 아마도 불확실성을 견디는 연습을 권할 겁니다. 그의 위대한 종합체계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고 통제하려는 지적인 안전추구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감정이나 직관의 가치, 그리고 때로는 시스템의 빈틈과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정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할 겁니다. 이 두 상담은 AI의 완벽한 분석 앞에서 인간의 불완전함과 직관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중세는 흔히 과학의 발전이 정체되었다는 이유로 암흑시대라고 불리지만 마음의 역사에서 본다면 결코 암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이 인간의 내면을 비추던 시기였죠. 그 빛은 바로 신이라는 절대적인 거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신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 가장 은밀한 욕망까지도 남김없이 성찰해야 했습니다. 나의 이 행동이 신의 뜻에 맞는가? 나의 이 생각이 죄가 되지는 않는가? 이 끝없는 자기 검열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있는 자기 분석의 과정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며 자신의 죄와 나약함을 고백하는 행위는 현대 심리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상처를 언어로 표현하며 치유를 시작하는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즉, 중세의 치열한 신학적 고뇌는 인간의 탐구 정신이 방향을 잠시 바꾸어 내면으로, 더 깊은 내면으로 향했던 위대한 여정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송의 기나긴 겨울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신에게 향했던 인간의 시선은 어떻게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다음 로그에서는
신이 아닌 나를 발견한 위대한 철학자들의 시대, 르네상스와 계몽 시대를 탐험하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혁명적인 선언이 어떻게 심리학의 새로운 문을 열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